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42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님 혹시 그거 아세요?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NBA의 샌안토니오 스퍼스 아시죠? 농구팀. 네, 네네네.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어디 있는지도 당연히 아실 거고. 네. 근데 거기가 이제 4월인가 몇 월 달인지 까먹었는데 그 로데오 시즌이 있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텍사스 근처에 있는 주다 보니까 이제 좀 로데오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로데오로 유명한 곳.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 부르냐면 로데오 로드트립이라고 해서 그 로데오가 열리는 한 2주인가? 3주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모든 경기장이 다 약간 로데오를 위해서 임대가 가요. 그러면서 음, 이제 자연스럽게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이제 그때 로데오 로드트립이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한 음, 2주 동안 홈 경기를 못 쓰거든요. 이제 원정을 다녀야 돼,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약간 매년 연례 행사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지금 5주 동안 출장에 나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나름대로 로데오 로드트립을 하는 중인데 이제 마지막 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이제 계속 대면으로 한동안 대면으로 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감기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오늘 저녁 먹고 갑자기 감기가 올라오더니 스멀스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지금 잡아야 잡힐 것 같은. 저는 사실 감기를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 걸리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잘 아는 게, 약간 스멀스멀 올라오면은, 큰일 났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예. 그리고 제가 코비드를, 진짜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코비드 끝날 때쯤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코비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근데 한국 와서 코비드를 두 번 걸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기 종목 하니까 주짓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걸린 것 같은데, 와, 진짜 제가 근데 보통 감기 걸릴 때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고열과 함께. 그래가지고 지금 환절기인데, 뭐 저희 오늘 원래는 녹음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못 해가지고, 그래서 출장 많이 다니시는데, 네, 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예, 음. 제가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저희가 원래 보통 이제 녹음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웜업식으로 얘기하고 음.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은 약간 웜업보다는 바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녹음에. 그래서 저희 둘 다 아마 입이 안 풀려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음. 하냐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약간 목소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기침 같은 경우는 제 녹음 소리에서 뮤트 시키면 돼서 최대한 그거 할 텐데 그래도 조금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말씀하세요. 산안토니오 얘기 나와서, 저 혹시 산안토니오 가보셨나요? 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산안토니오 그 스펄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딱 두 개인데, 지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즘에는 스펄스에 그 되게 유명한 유럽 선수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있어요? 예. 요키치였나? 아니 누구죠? 왼반 야마. 아, 그래요? 근데 예. 저 농구 한창 볼 때는 팀 덩컨이었어요. 맞아 맞아. 네. 팀 덩컨이었는데, 제가 그 산안토니오에 알라모라고 있거든요. 지역. 아니요. 그 알라모로 텍사스가 원래 아시다시피 국가였잖아요. 예. 텍사스 공화국이었잖아요. 맞아 거기서 맞아. 이제 멕시코랑 전쟁이 났어요. 배틀 오브 알라모라고. 실제로 그 알라모 그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구경을 했는데, 지금 다시 기억을 해보면은 산안토니오나 알라모랑 사진으로 보면은 좀 기억이 나는데, 전혀 사실 제 기억 속에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따뜻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팀 덩컨만 기억이 납니다. 그 두 아마 개만 기억에 남았어요. 아,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백인 유럽 선수로는 뭐 백인은 아닌 것 같은데 유럽 선수로는 이제 토니 파커가 있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아, 그때 당시 유럽 선수 있어요. 혹시 예.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거 너무 좀, 이게 특정될 수도 있는데, 저희 옆집에 저희 형의 가장 친한 친구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얘기했어 근데, 얘기했어. 예, 근데 스페인이 의외로 농구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올림픽 하면은 스페인이 막 2위, 3위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LA 그 레이커즈에
파가솔이 있었어요. 맞아. 파가솔이랑 그 동생도 아마 레이커즈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크 가솔. 다른 데서 마크 가솔 맞아. 음. 다른 데서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코비 있던 레이커즈에서 뛰었었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음, 42화잖아요. 네. 42, 42. 사실 저번 주에 41일 때 노비츠크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 못하고 맞아. 넘어간 아, 게 좀 그,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노비츠크 얘기 한번 했으니까 너무 약간 아, 좀 위안을 삼는 걸로 하고 음. 42라고 했을 때 저한테 당장 생각나는 숫자는 저한테 특별한 숫자는 아니고 저한테 당장 생각나는 숫자는 아마 군님 알고 계실 거예요. 제키 로빈슨. 알기는 알아요. 굉장히 미국 야구에서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쵸? 실제로는, 예, 잘은 모릅니다. 아마 타자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제가 뭐 깊게 설명할 건 없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인트로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음. 그때 당시엔 이제 당연히 그 영어로 그 있었는데 그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백인이랑 흑인 분리하는 거. 세그리게이션 예, 얘기하시는 거. 세그리게이션. 예. 그게 예, 이제 예. 야구에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랑 음. 이건 이제 제가 비하의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그로 리그가 있었죠. 야구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제키 로빈슨이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게 된 흑인 선수였어요. 그런 음, 면에서 되게 상징적이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징적인 건 아니고 흑인인 걸 음. 떠나서도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42번을 달고 꽤 오랫동안 뛰었고 지금 메이저리그의 전체 영구 결번 음. 그리고 4월 15일은 이제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이제 등번호로 붙이고 뜁니다. 그날만. 근데 이게 이제 어, 이게 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는 제가 들은 건데 원래는 네. 이제 흑인 선수가 뛰다 보니까 백인 리그에서 막 총사 죽이겠다 막 이런 신변의 위협도 많았대요. 근데 음. 이제 동료가 야 우리 모두 너랑 똑같은 등번호 42번을 달고 뛰면 누가 누군지 모를 거야.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오, 약간 이제 감동 어, 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나는 너를 피부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니폼 등번호로 너를 구분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을 전달한 건데 음. 이제 그게 이제 좀 발전돼 가지고 지금 모든 선수들이 4월 15일에 42번을 달고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합의 느낌으로. 4월 15일이 그거였나요? 제키 로빈슨 데뷔인가요? 뭐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4월 15일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음, 왜 4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를 제가 찾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해도 되나? 레리킹 아시죠? 예. 네, 지금 20대 분들, 심지어 30대 분들도 아마 기억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CNN 앵커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뭐 자기만의 이제 채널을 구축을 하고 이제 다른 팟캐스트 형식이나 이제 토크쇼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 하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레리킹이랑 스눕독이랑 아마 같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레리킹은 스눕독이랑 GGN이었나? GCN이었나? 갱스터 센트럴 네트워크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레리킹이 굉장히 그 브루클린이었나? 그 제키 로빈슨이 뛴 게 제키 로빈슨 4월 15일 날그 데뷔 경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음. 살아있는 역사책. 알리랑도 인터뷰하고 뭐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군님이랑 그 소파에 앉아서 저희가 그 유튜브로 봤었죠. 맞아요. 10분짜리 클립. 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어. 레리킹 토크쇼에 스눕독이 나온 게 아니라 스눕독 토크쇼에 레리킹이 나와서 음. 아무래도 이제 되게 모든 것들이 스눕독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앵커 레리킹과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 제가 음. 아나운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음. 손석희 아나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몰라요. 한국 아나운서는. 근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제 어떤 음. 래퍼의 인터뷰에 나간 거죠. 막 욕 많이 나오고 그쵸. 이런데 예, 되게 음. 신선한 충격이었고 군님도 음. 다 알고 계시네요. 그때는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였고 그게 아, 지금의 그래요? 네, 어. LA 다저스가 음. 된 겁니다. 이걸 왜 아냐면은 그 레리가 뉴욕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뉴욕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거기 그 토크쇼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인터뷰 질문으로 레리 킹이 역질문하는 게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누구였냐 하면은 매번 조금씩 답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새로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가장 저는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뉴욕의 프랭크 시나트라.
음, 인터뷰한 게 기억이 굉장히 남는다고. 그래서 그 프랭크 시나트라 그때 이 일화를 알려주거든요. 리나 혼이랑 같이 있었던 그런 일화를 알려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키 로빈슨이랑 조금 연장선이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번 썰을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진짜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네. 네, 진짜로. 네,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흑인 인권이나 이런 게 조금 역사책에서는 엄청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뭐 한국 전쟁도 그렇고, 맞아.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근현대사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져요. 맞아, 예. 맞아. 생각보다 오래 안 됐고, 어, 이제 역사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고, 애초에 일단 음, 장비를 사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있는 장비를 저희가 활용해서 이 95도속 칠링을 시작했잖아요. 벌써 네, 42화까지 왔으니까 곧 1년이 다 돼가는 거죠. 네, 제가 평소에 쓰던, 항상 일상생활에 쓰던 맥북 에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좀 무슨 업무를 할 일이 있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되게 개인적으로 음,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원래 되던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예요. 한 4개월 만에 쓰니까. 네, 그리고 그럴 때 있어. 왜 네, 안 되지? 분명히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회사에서 어떤 영상을 좀 편집해 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쓰잖아요. 저희가 한 그쵸? 4개월, 5개월 전에 제가 이걸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데이나 화이트 저희가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때는 문제 없이 됐는데 이번에는 되게 짧은 한 1분, 2분짜리 영상 자막 넣는 건데 너무 느린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가.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봤더니 저희 95도속 칠링이 90기가예요. 90기가. 근데 왜 이렇게 크지? 오디오 파일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비디오 모르겠어요. 파일이 아마 하나당 아마 2, 3기가씩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일단 비디오 파일이. 제 맥북에만 그렇고 제 또 응, 집에는 개인 윈도우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네. 95도속 칠링도. 그것까지 아마 합하면, 그리고 군님이 갖고 계신 쇼츠, 군님이 편집했던 쇼츠까지 합하면 한 100기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좀 사서 우리도 이걸 음. 역사에 남기자. 이게 맨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클라우드 개념이다 보니 저희가 이 용량 차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근데 매번 이제 구글 드라이브 저희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 위주니까 적어도 외장 하드를 하나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또 음,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저 한 5년, 6년 전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미국이어서 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30불? 40불이면 샀는데 이제는 한 네. 15만 원 해야 사더라고요. 부품값이 올랐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반도체 예. 값이. 네, 그렇죠. 예. 반도체 값도 오르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차량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거든요. 음, 예, 그런 이제 사소한 이런 그 다이agnos틱 부품도 값도 오르고, 예, 그 전반적인 반도체라고 저희가 부르는 광범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 어, 제가 쓰던 핸드폰이 그거였잖아요. 구글 폰이었잖아요. 픽셀 폰. 예, 근데 그 픽셀 폰을 구매를 하고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조금 알아보는 와중에 값이 진짜, 아니, 다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 그거 진짜 쉽지 않아. 100만 원이 너희 집, 옆집 애 이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뭔가 다 전자기기들이 다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옷 같은 거는 뭐 사실 싼 거 있고 그러거든요.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저도 차 욕심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 차 욕심도 없고 이런 사치스러운 거는 사실 굳이 뽑자면 뭐 시계에 있는 시계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없는데 전자기기는 저는 조금 욕심 많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 예. 군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옷을 못 입진 않지만 전 솔직히 저희 둘이 약간 굳이 따지면 약간 잘 입는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개성 있게. 근데 저희 남들이 둘 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패션에 신경 쓰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패션을 따라간다기보다 저희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게 뭐 독보적이진 않지만 저 근데 혹시 예. 영포티 밈 아세요? 그 예. 영포티? 그 밈? 나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좀 반성했어요.
아씨, 그래? 나 아직 서른인데, 아직 음. 서른 하나인데, 예, 그거 보고, 아, 이게 조금, 그렇게 구린가?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군님 아시다시피 제가 차, 뭐 옷도 뭐 요즘 사람들이 입는 그런 브랜드는 안 좋아하고 그 네, 뭐냐 제가 시계도 안 좋아하고 뭐 어쨌든 제가 네, 술 담배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 조던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그쵸. 제가 옛날에 네. 어떤 댓글에 조던은 영포티만 입는다. 약간 이걸 들었을 때 솔직히 그건 좀 긁혔던 것 같아요. 조던이 어때서? 아,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가지고 음, 또 짜증이 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던 욕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3, 40대 2030은 우리가 2030이라고 묶어줘도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조던 뛰었던 거를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둘은.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사실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맞지. 아무래도 슬램덩크 플러스 90년대 불지 이거 못 참지. 뭐 참지. 예.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속 조던을 신고 다닐 거고 이걸로 약간 영포티라는 칭호로 저를 긁으려 하면 그냥 긁으라 하려고요. 저는 그만큼 조던은 포기 못 합니다. 군님 아시잖아요. 저 조던 저 사람.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신발 관심 되게 많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네. 예, 신발 관심 한때 많았는데 이거 얘기하면은 또 사실 뜨뜨미지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신발 얘기는 예, 제가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무신사에서 싼 거 신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전 다 10만 조던만 원 신어요. 넘어가지고. 이제 전 그리고 다시 컨버스 아니면 반스로 넘어갈까 봐. 다시. 아, 저는 컨버스랑 이미 반스로 넘어간 지 오래됐고 그거 아니면 조던만 신습니다. 저희 좀 아, 너무 오랜만에 얘기해서 약간 20분 지났는데 이제 저희 한번 예. 뉴스 얘기해보죠. 왜냐면 오늘 저희가 할 말이 많아요. 아마 이거 오늘 녹음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가 대화를 나누니까 그냥 멈춤 없이 한번 가봤습니다. 일단 저희 뉴스 네.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였나요? 이제 저번타 데이비스, 탱크 데이비스가 가정폭력 조사에 착수되면서 사실상 경기가 취소됐다. 그리고 실제로 취소됐고 저희가 응, 녹음하기 한 3시간 전에 그러면서 제이크 폴이 이제 빠르게 새로운 상대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은간우. 은간우는 근데 바로 얘기했어요. 나 안 할 거라고. 라이언 가르시아? 근데 라이언 가르시아는 좀 제가 그때 그냥 어그로인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 네이트 디아즈였는데 네이트 디아즈가 자기 SNS에 바로 올렸더라고요. 오퍼 어셉트 했다고. 오퍼 수락했다고. 근데 이게 아직 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많고 그냥 이런 걸로 퍼나르기? 약간 재창작하는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음, 이루어진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디아즈가 어셉트 수락한 건 맞아요. 그것까지 제가 음. 팩트 체크가 확인됐는데 과연 그게 근데 메이드가 진짜인지 됐는지? 예 왜냐면 아, 제이크 폴이 오퍼를 안 넣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네이트 디아즈가 나 수락함 약간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끈 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음, 본 거는 일단 원래 11월 14일에 경기가 이루어지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빠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이트 디아즈랑 경기를 하더라도 추후에 날짜가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대는 안 돼요. 아무래도 저본타 데이비스에서 네이트 디아즈 인지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네이트 디아즈를 좋아하고 네이트 디아즈가 아마 한국에서는 저본타 데이비스보다 더 인기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복싱판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본타 데이비스의 인기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복싱 음, 경기다 보니까 저본타 데이비스의 그 기대감이 네이트 디아즈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디아즈가 저번에 제이크 폴이랑 복싱 경기했을 때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여론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저도 근데 사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느끼냐고 물어보시면은, 네이트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했을 때. 그냥 페이책 받으러 온 느낌이기도 했고, 그리고 네이트 스타일 자체가 사실 현대 복싱이랑은 너무 안 맞아요. 특히 체급이 더 올라간 상대한테는 더 안 맞아요. 확실히. 예, 맞아.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한 명 아쉬운 사람 뽑자면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들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이크 폴이랑 했을 때. 아, 그렇게 아름다운 KO가 당할 줄 몰랐어. 진짜 페이스 퍼스트 해가지고 그냥 이게 페이스팜 당해가지고. 예. 복싱에는 격투기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몸이 그 군님이 얘기해 준 대로 페이스 퍼스트 그러니까 이제 예. 머리가 먼저 앞으로 썰어지면 뒤도 예. 돌아보지 않고 끝난다. KO다. 이제 카운트도 세지 진짜. 않는다. 이 말이 예. 있는데 그 뭐 저희 유리프라체카랑 칼릴 라운트리도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후속타 없이 바로 끝내버리고
뭐 우들리전은 네. 뭐 말도 할 필요 없고.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인재야! 인재야, 너 전사야! 전사야, 법사야. 그쵸. 근데 그리고 우리 예, 이거는, 음, 코리안 좀비 찬성 정도 두 번이나 앞으로 쓰러졌죠. 예. 음, 어쨌든 이제 그런 헤드 퍼스트 넉다운은 그냥 카운트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그냥 경기 끝난다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들리가 아까웠죠. 사실 우들리 좀 강한 상대거든요. 웰터급에서 되게 좋은, 저희가 좀 이따 웰터급 얘기하겠지만 그 어려운 웰터급에서 나름대로 되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우스만한테 지고 맞아. 우스만이 길게 가져가니까 우들리가 좀 음, 과소평가 받은 또 있는데, 우들리가 재미가 없었을 뿐이지 우들리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너무 이제 약간 집밥 취급당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음. 우들리 얘기 나와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들리가 사실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 코너 맥그리거랑 슈퍼파이트가 잡힐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맥그리가 원했어. 그리고 맥그리거 꿈이 그거였어요. 웰터급까지 가는 음, 거였는데, 근데 우들리가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다 정리를 이제 해가는 단계여서 약간 그 얘기가 조금 스물스물스물 나오긴 했거든요. 아, 웰터급에서 우들리랑 붙을래가 원더보이밖에 없었는데 약간 이런데 원더보이도 지고 예. 근데 우스만은 차근차근 노잼으로 쌓아 올려오다가 우스만 장기 집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조금 맞아. 우들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려지기는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좀 내려가는 폼이 많이 안 좋기는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콜비 코빙턴이랑 하면서 졌던 게 조금 예, 맞아. 진짜 피스톱 돼가지고 진 게 너무 아쉬웠어. 그런 사실 부분들이. 인기만 없을 뿐이지 UFC 내에서 이룬 업적은 콜비 코빙턴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훨씬 더 높은데 업적 자체는 많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팬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콜비 코빙턴이겠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저희가 이 경기는 바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도 똑같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얘기했었죠. NBA에 이제 승부조 조작 사건 일어났다. 그러면서 제가 음, 이제 이거 분명히 UFC도 있다. 그리고 군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없을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저희 생각에 UFC야말로 진짜 사각지대다. 왜냐면 음, UFC가 저희한테는 인기가 많고 지금 인기가 많아진 거지,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음. 아직 미국에서는 빅4 리그로 안 쳐주잖아요. 사실 안 그렇게까지 쳐줘요. 큰 스포츠 산업은 아니잖아요. 졸부 느낌이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음, 저희 입장에선 이런 승부 조작이나 이런 데 약간 사각지대에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지금 UFC의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런 승부 조작에 선수들이 가담을 했을 때 다른 리그보다 좀 더 용이하게 승부 조작에 가담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바로 UFC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터져버렸죠. 제가 이 얘기를 음, 잠깐만 해주자면, 이삭 둘가리안이라는 선수가 이제 그 고석현 선수가 경기했던 그 주 있잖아요. 그 카드에서 야디에르 델발레와 경기를 했대요. 근데 원래는 당연히 둘가리안이 배당이 훨씬 높았대요. 240? 마이너스 240이었는데 경기 직전 한두 시간 전에 마이너스 240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30으로 뚝 떨어진 거야. 음, 갑자기.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델발레 1라운드 서브미션 승에 거액의 배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뜬금없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미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정황이 여기서 포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음, 마이너스 240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30으로 되고 동시에 상대방 1라운드 서브미션 승이 이제 거액의 배팅으로 들어온 걸 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둘가리안이 1라운드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UFC는 네, 경기 종료 몇 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둘가리안을 방출시켜요. 되게 조용히. 그래서 네. 헬와니가 이걸 물어봤대요. 방출 이유가 뭐냐? 했더니 UFC에서는 그냥 패배했으니까 방출한 거다라고 얘기를 조용하게. 했는데, 예. 어,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타이밍과 정황상 그런 의심을 피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좀 음,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갑자기 앞에 나서서 경기 당일날 IC 360이라는 이제 배팅 사이트 모니터링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네.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경고를 자기가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받자마자 FBI한테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난 받자마자 신고했어. 이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음, 조용히 방출한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묻어간 거죠. 이게 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제가 짧게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코치가 관련이 있어가지고 FBI인가? 아마 그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예, UFC에 한번 이런 승부 조작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 전공에서 제가 그것도 다뤘잖아요. 실제로 사기 관련해서도 다뤘는데 사기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모티베이션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거를 조금 회사 내에서 방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슬블로어 그런 내부 고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제안들이 왔을 때 이렇게 회사에서 그 고발을 해주는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사실 UFC는 선수들을 직원이 아닌 그냥 일용직 노동 수준으로 치는 게 계약직 수준으로 쳐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페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 저번에도 얘기한 거랑 똑같이 한 번 지나 두 번 지나 어차피 그 유망주였던 선수들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돈 받고 싸우는데 예, 한 번 지면은 이제 그냥 눈 밖에 나고, 그리고 자기의 말로를 어느 정도 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처참한 말로가 처참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복싱이 아니라 MMA예요, 사실은. 예. 그게 대부분 이제 다른 스포츠들은 이제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에야 이제 MMA가 조금 더 네트워킹도 넓어지고 그러는데, 예, 아예 유명했던 선수들도 눈 밖에 나면은 사실 잘 돌아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프릴림 아니면 언더카드 아니면은 진짜 관심 없는 에이펙스에서 싸우는 선수들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겠어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겠습니까? 전적이 이미 기스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눈 밖에도 나고.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너무 많아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전 에피소드를 보시면 되는데, 음, 아까 얘기한 대로 낮은 임금, 그리고 메이저리그나 NBA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빅4 스포츠 리그랑은 다르게 선수 노조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통 이제 이러한 배팅 같은 승부 조작을 오퍼가 들어오는 곳은 보통 이제 조폭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거절하고 싶어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내부 거예요. 고발이 안 돼. 네, 그리고 막 옆에서 코치랑 그렇게 막 나랑 같이 막 훈련 막 10년, 막 20년 해온 코치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얘기 들었는데 그 선수들 막 3명씩 모아놔. 음, 코치가. 그러니까 왜 우리 팀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찬성 코치가 코리안 좀비 코치가 이렇게 우리 신입 선수들 불러놓고 아, 이번에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이러이러하게 한번 그림 만들면은 우리 돈 좀 많이 만질 수 있다 하는데 분위기가 약간 다들 오케이 하는 분위기야. 그리고 코치야. 나를 음, 이끌어준.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보호를 어떻게 받아요? 예, 그치. 회사가 보호를 해줘야지. 뛰는 단체가 보호를 해줘야지. 예, 구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전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실제로 이거를 듣자마자 좀 아직 정확하게 안 됐으니까 무죄추정의 법칙으로 먼저 조용히 음, 방출시키고 FBI한테 이걸 의뢰한 다음에 모든 게 다 밝혀지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는지 정말 올바른 절차대로 아니면 진짜 그냥 꼬리 자르기인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일단 정황상 꼬리 자르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데이나 화이트가 해온 행동이 선수를 보호하는 행동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지키는 행동을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자신이 곧 UFC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데이터 화이트를 이걸로 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정황상 그래요. 예, 이번에도 그냥 올바른 절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출시키고 조용히 왜냐면 UFC라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도자기에 흠이 가면 안 되니까 조용히 내치려고 음, 했는데 어? 이미 좀 아리에 헬런이 이 자식 때문에 조용히 못 내보내겠네. 흠이 안 생길 수 없네. 그러면 흠을 최대한 적게 만들자 하면서 그냥 손절 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기려다가 조용히 못 넘긴 느낌이고, 뭐, 저희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혹시 할 얘기 더 없으시면 저희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데이너 예. 화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저희 코리안 좀비 정찬선 선수가 욕 먹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시켰니?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쵸. 그거야. 어.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UFC 322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프리뷰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1시간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네. 인트로도 길어졌고 이미 뉴스 다루는 것도 너무 길어져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UFC 파이트나이트 이번 주에 있었던 파이트나이트 그 재밌었던 경기 하나씩은 얘기하고 가죠. 너무 막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하나밖에 못 봐가지고, 저도요. 저, 예. 저희 똑같은 경기를 봐가지고. 저도 그 메인 얘기죠. 이벤트 뭐, 봤습니다. 봉핌이랑 랜디 브라운인데, 뭐, 랜디 브라운은 사실, 저는 랭커인 줄 알았어요. 나 온랭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랜디 브라운 워낙, 네임 밸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마도 얼굴을 많이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죠. 사실, 웰터급, 미들급, 그리고 나이트급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특히 웰터 미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길쭉길쭉 선수. 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음, 보통 약간 웰터급에서 길쭉길쭉하면은 프레임이 얇을 음,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체중 한계가 있으니까 케빈 올란드나 닐 네, 매그니처럼. 근데 저는 랜디 네, 브라운 처음 보고 이 음, 밑에 웰터급이라고 뜨기 전까지 저 미들급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이 프레임도 좋았어. 길쭉길쭉한 거 치고. 음, 예, 어쨌든 진짜 이 선수 보면서 와, 얘 체격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미들급 경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봉핌이 음. 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 그냥 뭐 경기 양상 이런 거 리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느꼈던 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뭐 기쭉기쭉 선수 많아요. 그 이제 예전에는 조금 약간 어느 정도 트렌드에 접합이 됐었죠. 우리 그 다게스탄 강정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 길쭉길쭉 선수 트렌드가 조금은 있었어요. 뭐 존존스랑 이제 코너 맥그리거 이런 식으로 둘이 좀 약간 MMA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그런 트렌드를 약간 작은 선수가 깨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한 두 달 전인가 그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터의 그 경기가 있었다고 제가 인상 깊게 봤다고 거의 이번 연도에서 인상 깊게 본 경기 중에 제가 탑5 안에는 드는 경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언더카드기는 했는데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런 경기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통통족을 좋아하는 거고 케빌 가스텔러 그리고 맞아. 세후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니엘 코미의 경기 좋아했었습니다. 예. 음, 아무래도 좀 이런 신체적인 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실력 애초에 실력 자체가 일단 뜻이죠. 근데 이번에 봉피미 되게 좋은 경기 전략 갖고 나오면서 오히려 랜디 브라운의 신체적인 이점을 완전히 무마시킨 정도가 아니라 압도했죠. 압도. 이게 당연히 음. 처음에 갖고 온 거는 이게 가장 정석인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상대하는 첫 번째 게임 플랜은 결국 레그킥이죠. 맞아요. 그 표현 있거든요. 그 차핑 우드라고 하는데 그냥 그 뭐지?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그거 있잖아요. 나무 베듯이 나무는 도끼로. 이제 밑둥부터 예. 치는 거잖아요. 밑둥부터. 그렇죠. 맞아요. 그 방식을 보통 택하는데 네. 보통 그게 제일 발을 묶어 놓는 게 아무래도 스텝을 살려야 하는 인파이터로서는 훨씬 유리한 거기 때문에 예,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못 도망가게 잡아놔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그게 아까 어. 군님이 너무 좋은 표현인데 물론 이제 군님이 이미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지만 원래 나무는 음. 큰 나무일수록 밑둥부터 잘라야지 아니면 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보면은 실제로 22번 찼어요. 레그킥을. 그리고 18번 들어갔고 이건 거의 뭐 아, 놀라웠죠. 저 생각났어요. 네. 인파이터 누구였는지 생각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진짜 웃긴 게 랜디 브라운이랑 싸운 선수예요. 달비. 음, 그때 그러면 엄청난 그 노장의 그 선수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랜디 브라운이랑 싸웠네요. 그럼 랜디 어. 브라운은 이번에도 넌 랭커던데 넌 랭커인 이유가 있네요. 이제 작은 선수를 파괴하는 법을 못 찾는 거네. 그러면 이제 아니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달비가 졌어요. 근데 아, 이제 조금씩 이제 아웃파이팅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2라운드에서 기어를 올려가지고 더 이제 약간 KO를 노리려고 했거든요. 데미지가 계속 쌓이니까 랜디 브라운한테. 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풀러가다가 이제 카운터 받고 아마 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음. 어쨌든 랜디 브라운은 이제 봉피미 랭킹 14위였고 랜디 브라운이 넌 랭커였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랜디 브라운을 랭커로 넣어주기 위한 기회를 줬다. 아니 편은 아니고 기회를 줬다 했는데 이제 음. 봉피미 어딜 감히 우리 랭커 들어오기 쉬운 줄 알아? 심지어 웰터급인데 저희가 이제 또 UFC 322 프리뷰하면서 웰터급 얘기 잠깐 할 거잖아요. 그 빡센 네. 웰터급에 내가 랭킹 14위야. 그 뜻은 내가 다른 체격하면 나 최소 10위권이야. 야, 이런 힘을 보여줬죠. 진짜 압도했어요, 압도. 심지어 이제 그 니킥마저도. 근데 그 니킥도
되게 플래시한 니킥이지만 그게 이제 운빨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셋업 해놓고 진짜 마지막 한 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호의 경기 보면서 봉핌 좋았다. 그리고 역시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거구를 잡는데 무조건 레그킥이 제1 게임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바로 다리 묶여버리는 순간. 맞아, 맞아. 네, 저도 레그킥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떠세요? 군님 항상 좀 작은 입장이잖아요. 덩치가 클 뿐이지 키 자체는 체급 근데 내에서는. 사실 체급 내에서는 그런데 제 체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체급 음 한 두 명 정도 있는데 세 명 있구나. 다들 저보다 작은 선수 두 명, 선수가 아니지. 회원 두 명이고, 그리고 저보다 큰 회원이랑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사실 아마추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게 한동안 레그킥이 유행하다가 요새 음, 조금 다시 레그킥이 좀 약간 음, 약간 사그러드는 추세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레그킥 게임을 봐서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희 네. UFC 322 얘기할까요? 왜냐면 UFC 322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시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봉핌과 브라운 카드는 이 경기 빼고는 사실 좀 약했죠.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아쉬울 순 있지만 저희가 UFC 322 프리뷰를 위해서 조금 빨리 넘어가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UFC 322 프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나 팟빵이나 이제 네이버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그 구독자 청취랑 비구독자 청취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생각보다 비구독자 청취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비율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탁드려요. UFC 322 프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메인 카드부터 시작하지만 또 저희 어떤 방송입니까? 아무도 다루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까지 저희가 또 챙겨주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저 안 그리고 쳐다봤는데.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저희 네. 아니면 또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메인 네. 카드 넘어가기 전에 언더카드에서 그래도 이 선수 있다. 뭐 프리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수 있다. 이 선수 주목할 만하다. 라는 선수들만 조금씩 언급하고 메인 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카드에는 전 기대되는 경기 이제 에린 블래치필드랑 트레이시 코르테즈. 뭐 에린 음, 블래치필드는 제가 그때 저번에 뭐라고 설명했더라? 여성부 브라이스 미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실제로 그 농장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장 딸인데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미국 소도시 출신이고 브라이스 미첼과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캔자스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4차원 이제 브라이스 미첼 같은 4차원은 아닌데 그냥 시골 출신 농부라서 똥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음, 원래 저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인지 까먹었는데 이제 그 선수 이름 까먹었는데 이제 그 선수랑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로즈 나마유나스랑 했던 경기를 봤어요. 이제 프리뷰 하려고. 근데 그 경기는 결국 이제 네. 메이시 바버가 아웃되면서 결국 그 경기는 하지 못했는데 그때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로즈 나마유나스 경기를 봤는데 진짜 타격 센스나 이 그라운드나 그래필링 모든 실력이 로즈가 압살하거든요. 근데 네. 브랜치필드가 힘으로 뚫어내 모든 걸 다. 그래서 로즈한테 이겼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는 로즈가, 예. 깡힘이 좋다. 로즈가 플라이급에서는 너무 미스예요. 지금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데 에린 블라츠피트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어 굉장히 어린 편이죠. 26이니까. 근데 이제 UFC에서는 어느 정도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좀 네임드 선수랑도 많이 경기를 했었죠. 뭐 말씀 잘해주신 게 이제 저번에 조금 큰 이제 네임드랑 했었죠. 마농 피오르랑 했었고 졌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네임드라고 볼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레이시 콜테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개체를 하면서 머리를 자르는 그 개체를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 선수로 기억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오르테가의 아픈 이제 추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트위치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딱 그 얘기 하려 했는데 이제 오르테가 전 음, 여자친구라는 수식어가 어쩔 수 없이 붙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오르테가가 음, 더 먼저 유명해졌고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요즘은 이제 약간 미모로 좀 바이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 음, 이제 미모의 기준에서는 왜 바이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좀 자신의 미모로 좀 바이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적이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엄청 네임들을 상대한 건 아니라서 저는 엄청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미모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은데
요즘 참 하입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음. 너무 치명적인 척을 해서 좀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야 약간 아무래도 지금 트위치로 좀, 이 표현 안 좋아하는데 빨아먹고 있다는 표현을 그렇죠. 하고, 예, 지금 트위치에서 조금 뜨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유튜브 복싱 유행하고 이제 유튜버들이 스니커도 그렇고 뭐 니온도 그렇고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MMA 씬에 이제 섞이고, 그리고 데이나 셋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나한테 이제 이 스트리머들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음, 했던 게 아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둘째는 아마 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지금 그 슬랩이랑 UFC에 스트리머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스며들면서 UFC 신이랑 스며들면서 트레이시 콜테즈가 같이 약간 스며들고 있거든요. 아, 약간 재조명, 재조명. 예, 아니 약간 그 트위치 스팀 같이 음, 합방하면서 아, 합방하면서 이제 기술을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기술 알려주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섹시한 모습을 주짓수 하면서 좀 보여주니까 또 그 인터넷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약간 또 안 좋은 말 많이 하고, 근데 코르테즈가 뭐 그런 거를 즐긴다 이런 표현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질이 안 좋죠. 그 스트리머를 네. 시청하는 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르테즈 입장에서 섹스 어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네. 아, 애초에 그런 디펜스, 시청자층이고, 예, 디펜스 하나만 할게요. 모든 예. 스트리머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아니죠. 근데 이제, 젠지 스트리머들이 좀 그런 게 커요, 요즘에. 그리고 좀 트위치, 예, 미국, 지금 해외 얘기하는 겁니다. 트위치 시청자들이 좀 그러한 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음, 쪽은 좀 더 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치명적인 척 같아요. 저한테는. 아유, 예, 어쨌든 이 경기 좀 기대되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랭킹 4위 블렌치필드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랭킹 4위 탑 티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렌치필드가 트레이시 코르테지를 잡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이름은 로만 코필로프. 음, 저희가 저번에 이제 아마 리뷰했던 것 같아요. 프리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울로 코스타의 재기의 희생양으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경기 진짜 파울로 코스타 잘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진짜. 저 파울로 코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경기는 진짜 완벽한 재기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래스 차이가 조금 있었죠. 예. 예, 사실상. 그리고 실제로 로만 코필로프가 올라오고 있는 신성이어서 이제 파울로 코스타를 준 건데 오히려 파울로 코스타가 입지를 반전시켰죠 스스로 실력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물론 이제 완전 저희가 예전에 환호했던 코스타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 음, 시절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로만 코필로프가 그 당시에 랭킹 14위였는데 코스타랑 경기할 때 UFC 318이죠. 그러니까 약 4개월, 5개월 전인데 그 경기 지고 음. 이번에 보니까 널랭커더라고요. 아마 밀려났나 보네. 예, 예. 걔한테 그리고 밀려났어요. 그 코스타가 누구? 조파이퍼. 밀려가지고 이제 예, 내려갔나 보군요. 예. 코스타가 뭐 계속해서 사실 지니까 조금씩 랭킹 깎이고 있는데, 사실 코스타한테 보고 싶은 모습이 제가 케빈 홀란드한테 기대했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예. 로만 예. 코필로프 얘기 마지막으로 하자면 UFC 318에서 코메인이었거든요. 무려 코메인. 네, 근데 네, 그 경기를 치면서 약 4개월, 5개월 뒤에 같은 넘버링임에도 불구하고 넌랭커의 언더카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게 됐어요. 그리고 상대는 그레고리 로드리게즈. 아마 저희 이 방송 엄청 초창기에 한번 리뷰랑 프리뷰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 경기 아쉽게 졌죠. 네, 캐노니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했었는데 그 경기는 언더카드였는지 아니면 파이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리뷰랑 프리뷰는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경기도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전 개인적으로 코필로프의 그 타격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코필로프의 음, 승리를 좀 예상은 아니고 기대. 아시잖아요. 저희 언더카드는 예상 안 하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카드에서 이건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군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 군님이 얘기해 주시죠. 혹시 기대하시는 혹은 이 선수 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딱히 없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기대했던 선수를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니, 기대했던, 어, 딱 한 발 있습니다. 왜? 한 발 딱, 있나요? 예, 이 선수요? 예, 보니칼? 예. 예, 보니칼이 보니칼 돌아옵니다. 재기전이죠. 예. 예, 보니칼, 이제 이거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할게요. 다시 올려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저는 봐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음, 왜냐면 한때 음, 총망 받았잖아요. 모두가 알다시피 대인의 네, 편애를 받았고, 근데 이제 RDR에게 패하면서 모든 걸 잃고 이제 저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재기를 줄라 했으면 저는 메인 카드에서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메인 카드에 안 아, 들어갔던 것 근데 자체가 하긴 아니다. 예, 군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조용히 올려줘야지, 조용히. 바로 메인 카드 올라오면 근데 말 많죠. 호돌프도 근데 사실 좀 약간 상승세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보니칼보다는 저는 위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근데 보니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보니칼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매치업을 해준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보니칼이 네임밸류로서는 사실 이미 그 불쾌한 트래시 토킹으로도 유명해진 거는 맞는데 어떻게 이게 테스팅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이제 위에 있는 선수 한 명을 붙여주는 게 사실 보니칼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재기를 하려고 올라오고 있는 호드프를 제 생각에는 붙여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꺾이다가 계속 연패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퇴출 당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보니칼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넘버링이다 음, 보니까 이 경기는 언더카드가 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키포인트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호돌프 비에이라가 지금 9경기에서 6승 3패거든요. 근데 그 6승 중에 네. 5승이 서브미션이에요. 이게 뭘 음. 보여주냐? 진짜 서브미션이 좋습니다. 주짓수가 특히 좋아요. 자카레 소우자랑 똑같이 IBJJF 그리고 ADCC 우승 경력자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UFC에 오. 넘어온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 주짓수가 진짜 좋은데 문제는 타격이 진짜 구려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구려서 테이크다운도 구려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격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테이크다운이 들어올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음. 보니칼도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호돌프 비에이라만큼의 업적을 이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학 레슬링을 평정하고 온 선수잖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엔 이 싸움은 이 키포인트는 두 선수의 타격이 얼마나 늘었냐를 키포인트로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의 타격이 얼마나 늘었냐가 이 싸움의 향방을 가릴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약간 약간 그거 생각나네. 그 예전에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데미안 마이아랑 상대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벤 아스크렌이 예. 생각이 나네요. 어느 정도는. 아, 그래서 이 경기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전 그리고 보니칼이 저번에 경기 지고 나서 좀 절치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 지금도 싫어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음. 그래도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레슬러 마인드셋이 있을 거예요. 레슬러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음. 엘리트로서의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바운스백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저희 바로 메인 카드 이제 프리뷰해도 될까요? 네, 가시죠. 저랑 군님이랑 이제 그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짧은 5분 동안 얘기했지만 했던 얘기가 그거죠. 이번 UFC 322는 키워드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웰터급의 전쟁인 것 같다. 웰터급의 서열 정리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저희가 얘기했는지. 이번 메인 카드 5경기 중에 3경기가 무려 3경기가 웰터급 경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탑 컨텐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웰터급의 판도 그리고 서열 정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경기부터 하도록 하죠. 라이트급 랭킹 9위 비닐 다리우시와 랭킹 13위 베누와 생드니의 경기입니다. 이제 다리우시는 저희가 알고 계시죠? 정말 실력이 좋지만 좀 UFC한테 항상 외면받는 노잼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그때 테슬라 달라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맞아요. 예, 그 조로건이 들어와가지고 일론 머스크 이제 콜라웃을 했죠. 예. 예. 그 경기 끝나고 이제 옥타곤 인터뷰에서 아, 테슬라 줘 했는데 테슬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것마저도 노잼이었다. 라고 그때 군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네. 잠깐만 이제 군님 얘기하시기 전에 짧게 얘기만 좀 하자면 다이오 씨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UFC는 외면했지만 꾸준히 8연승을 하면서 UFC로부터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죠. 스스로 자신의 기회를 만든 선수고 이제 스스로 탑 컨텐더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찰스 올리베이라와 사루키안에게 2연패를 당하며 지금은 좀 폼이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8연승 후에 2연패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폼이 내려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모이칸 오전이죠. 와
정말 수준 높은 그래플링 공방을 펼쳐주면서 탑 컨텐더까지는 아니지만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한 다리우스입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경기는 정말 그래플링을 모르던 제가 봐도 와 이건 진짜 수준 높다고 생각했었고 그때 군님이 되게 길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네. 팟캐스트 에피소드 한번 듣고 오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모이카노랑은 실력적으로는 비슷했지만 결국 다리우스 씨가 완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저희는 그때 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베누아 생드니는 데뷔전에서 패했지만 5연속 피니시를 거두면서 감롯, 사루키안, PGF와 함께 이제 드디어 포개첸을 이을 신성 4인방이 생겼다 라고 평가받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랭킹 12위 시절에 랭킹 3위 포이레를 받으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포이레의 마지막 승리의 희생양이 되면서 그리고 모이카노에게 지면서 2연패 당했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신성이 아닌 문지기가 되어버렸는데 다행히도 카일 프라폴렉 그리고 진짜 떠오르는 신인 신성 루피를 잡으면서 루피의 하입을 그대로 갖고 오고 결과로적으로 지금 랭킹 9위 비닐 다리우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죠? 이제 군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니요. 다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마 둘 다 사실 레슬링이 굉장히 좋아요. 둘 다. 그리고 특히 이제 레슬링이 조금 다른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퓨어 그래플링은 다리우시가 한 수 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경력도 훨씬 많고 그리고 수상 경력도 훨씬 많고. 근데 이제 굳이 이번 경기 양상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다리우시가 저번에 모이카노전이랑 하면서 파워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미드킥 위주의 게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생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더블 언더 혹은 아니면은 클린치 싸움 아니면은 케이지 레슬링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 이제 루피전에서는 루피가 너무 제가 너무 못했죠. 그래플링 방어가 안 돼가지고 약간 그런 공방을 많이 못 보는데 이제 생드니의 이제 시퀀스가 대부분은 약간 그런 시퀀스가 많거든요. 이제 아래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클린치 안 먹히면은 바로 깔끔하게 포기하고 클린치 아니면 아예 클린치를 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가는 싸움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그래플링적에서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생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변화를 좀 노릴 수 있는 거는 다리우시가 그래플링 압박에서 안 빼고 받아칠 것 같아요. 음, 수입을 내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예 자기가 먼저 들어가든가. 사실 레슬링 싸움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임자라서 더 힘이 더 빠진다고는 해서 방어형으로 넘어가는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땐 다리우시가 이건 안 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 수입을 한다던가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래플링 양상의 시퀀스일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변수를 하나만 더 던져주자면은 모이카노전에서 봤던 타격 게임을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모이카노랑 다리우시랑은 파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리우시의 이제 킥이 너무나도 잘 들어갔죠. 근데 이러한 이제 킥 게임이나 이제 타격 게임을 더 올려서 생든이랑 붙일 때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생각했을 때 사실 퓨어 그래플링에서는 이미 다리우시가 윈인데 이런 압박 레슬링에서는 생든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리우시가 타격으로 먼저 흐름을 가져오고 그래플링 싸움에서도 전혀 안 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다리우시를 줍니다. 저는 군님이랑 생각이 완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둘 다 기술에서 호각이었지만 이제 완력이 음. 앞서서 이겼던 모이카노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네.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생드니의 완력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예. 과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생드니가 다리우시보다 완력이 더 센 건 사실이에요. 격차가. 근데 네. 과연 그 격차만큼 비닐 다리우시가 생드니보다 그래플링 실력이 더 높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둘의 그래플링 실력은 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격차가. 그러니까 격차가 음. 완력의 격차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드니가 맞아요. 이길 거라고 보는데 전 군님이 되게 좋은 포인트였어요. 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였는데 말하면서 되게 좋은 포인트라 생각했던 게 생각해보면 생드니 압박은 항상 상대를 케이지까지 몰고 나가는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꼭 그래플링이 아니더라도 그래플링 셋업을 하기 위해서 케이지까지 몰고 케이지까지 압박을 한 후에 케이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플링 압박이 시작되는 건데 만약에 다리우시가 그 압박을
케이지까지 안 넘어간다면? 케이지까지 안 몰린다면? 과연 생드니가 거기서 그래플링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의문이. 이게 음, 벨랄이 저희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벨랄 무하메드가 JDM이랑 할 때, 잭달라 마델렌이랑 할 때 제일로 고전했던 게 케이지로 안 몰리니까 이제 벨랄이 자랑하던 케이지 레슬링이 안 나왔던 건데 케이지를 기반으로 한 레슬링이 안 나왔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생드니가 케이지를 등지고 있던 선수들을 상대로 항상 그래플링을 해왔지 다른 데서는 그래플링을 해온 거 본 적이 없는데 다리우시가 만약에 그 압박에 밀리지 않고 케이지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생드니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좀 궁금하지만 저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생드니가 이길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생드니가 지금 탑독인 걸로 알고 있어요. ESPN 오피셜에서는 근데 아마 마이너스 190인데 근소하죠. 누님 어. 아시죠? 다리우시는 항상 압도적이에요. 근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다리우시가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생든일 좀 생각했는데 근데 다리우시가 좀 농익은 약간 타격 게임을 들고 올 것 같고 먼저 이니시한다는 점이 저는 높게 평가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플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각을 안 줄 것 같아. 먼저 이니시를 하거나 아니면 안 빼고 케이지에 가서 이제 준비해왔던 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다리우시를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든이라 네. 생각했던 게 음, 다리우시가 그 모이카노 전에서 3라운드쯤에 당연히 이제 3라운드 내내 그래플링 공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는데 약점이라고 생각은 안 음, 하는데 좀 다리우시가 약간 지친 모습 보였거든요. 3라운드쯤에. 맞아. 근데 과연 맞습니다. 어, 만약에 생드니의 이 무한 압박에 지쳐버리면 만약에 심지어 한 2라운드 만에 지쳐버리면 전 다 두 개 라운드 다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 좀 더 생드니 편을 들었던 것 같고 저희가 지금까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마지막 키포인트 하나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리우시는 항상 이겨야 본전이잖아요. 이겨도 이제 이긴 맞아. 만큼의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고 지면 완전 수직으로 나락이 갔고 근데 이제 그 샌드니도 역시 똑같잖아요. 2연패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성에서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제 겨우겨우 신성 두 명을 잡아내면서 물론 이제 프라플렉은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 전 상대인 조엘 알바레즈가 신성이었기 때문에 그 조엘 알바레즈와 루피를 받아주면서 이대로 계속 문지기 되나 하다가 이 선수를 잡으면서 겨우겨우 마지막 출세 기회를 얻었거든요. 만약에 네. 생든 이 경기 지면 진짜 평생 문지기 될 거예요. 진짜 내 생각엔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탑 컨텐더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 다리우 씨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리우 씨가 이 경기를 지면 진짜 못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못 올라가는데 더 못 올라갈 거기 때문에 두 선수 음. 중 한 명은 책상 빼야 됩니다. 진짜로. 책상빵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서 경기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둘 다 진짜 처절하게 싸울 거예요. 이제 책상 한 명 더 뺄 준비하고 있는 선수 한 명 있죠. 그러지 마세요. 저 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메인 카드 5개 경기 중에 3경기는 웰터급 컨텐더들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웰터급 경기 나옵니다. 웰터급 랭킹 4위 리온 에드워즈와 랭킹 9위 칼로스 프라체스입니다. 저는 칼로스 프라체스 랭킹 9위까지 올라온 줄 몰랐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렇게 올라왔대? 예. 어쨌든 제가 좀 약간 이번에 길게 좀 얘기해 볼게요.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우시랑 비슷하게 되게 긴 연승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UFC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고 13연속 무패 그러니까 12승 1무를 하면서 다리우시랑 비슷하게 스스로 기회를 쟁취했고 다리우시랑은 다르게 탑 컨텐더를 상대로도 이겨서 심지어 챔피언까지 되죠. 그리고 그 챔피언은 네. 그냥 물 챔피언이 아니라 그 당시 우스만을 잡으면서 챔피언이 되고 심지어 우스만을 상대로 1차 방어까지 해내면서 진짜 내가 숨은 강자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방어까지 해냈죠. 코빙턴전도 원래 할 생각 없었는데 이제 UFC에서 강제로 시켜서 한 케이스였고 근데 벨랄에게 타이틀 뺏기자마자 바로 타이틀샷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줄 나 줄 그 얘기 알았는데 하려고. 예. 예, 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벨랄리도 벨랄도 마찬가지고 네, 웰터급 약간 좀 UFC에서 생각한 그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둘 예, 다 근데 피해자죠. 둘 이제 다 피해자. 맞아요. 에드워즈는 특히 저는 엄청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롱런 한 것도 있고, 사실 기존에 이제 해왔던 경기들이 재미없는 거는 어느 정도 팩트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스만한테 타이틀전, 우스만이 타이틀전 할 때 이제 다 져가고 있는 경기에서 그 하이킥 KO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해 가장 최고의 예, 경기다 생각해요. 업셋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저 예, 이거 너무나도 인생샷이었어, 진짜. 저 이거 예, 좀 부끄럽긴 한데 이거 그냥 뜬금없이 딴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 경기를 예, 교회에서 보고 예,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 궁금해서. 네, 하필이면 이게 그 5라운드가 4라운드가 예배 시간에 겹친 거야. 그래서 제가 1, 2, 3라운드는 네, 밖에서 이제 소리대로 듣고 보다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음,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뮤트를 해놓고 음속으로 해놓고 이제 몰래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 밑에 숨겨놓고. 그래서 아, 네, 뭐 무난하게 우스만이 이기겠다 하고 있는데 잠깐 목사님을 보고 한 1분 정도 있었나? 성경책 다시 내려다봤는데 우스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진짜 이게 뭔가 싶었어 진짜. 예, 어쨌든 순식간에. 예, 진짜 그 예, 정도로 순식간이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샴브레디한테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는 꺾인 거 아닌가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하는 리온 에드워즈고, 프라치스는 제가 파이팅 너드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이제 사람들이 파이팅 너드에서 그나마 제일 약체로 뽑았는데 실제로 가장 먼저 패배했고,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제프니를 1라운드 버저비터 KO로 멋지게 승리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에 성공했고,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랑 결국 이제 감로스로 바뀌었지만 그 경기가 있었던 리우에서 자신의 조국 리우에서 리온 에드워즈를 콜아웃했지만 성사되진 않았고 결국 이번 UFC 322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군님이 그때 얘기했던 말로는 되게 좋은 콜아웃이었다고, 되게 전략적인 콜아웃이었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적절했습니다. 굉장히 네. 적절한 콜라웃이었다고 생각하고 UFC에서도 빨리 이제 청소시키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전 바로 잡아줄 줄 몰랐는데, 저는 근데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진짜 죄송한데 네, 네. 리온 에드워즈가 코비 코빙턴이랑 하면서 좀 아버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아버지가 아, 갱스터, 범죄자라서 맞아, 에 맞아. 어, 그러면서 이제 콜비 코빙턴이 이제 좀 그거 가지고 너네 아빠 잘 죽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 하면서 이제 좀 리온 에드워즈가 갑자기 이제 급박치는 그게 있었는데, 장면이 있었는데, 저 좀 충격받았던 게 유튜브 댓글에 좀, 해외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유독 한국에서 콜비 코빙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코빙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좀 그거 저 약간 그 충격받았어요. 말투를 그 당시에. 그 예. 말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서 이제 그 특 말투 하는 게, 어? 이거 팩트 아님? 만말했네? 약간 이런 말, 맞아. 공감감적, 공감각적 능력도 떨어지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능력도 없고, 이러한 이제 논점 흐리기식, 음. 예, 그러한 얘기에 반응하는 게 조금 싫습니다, 저는. 예, 네. 왜냐면은, 예, 그게, 진짜 리온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내가 시켰어요? 인데, 음. 그치. 예, 왜냐면 아빠를 고를 수 있는 음, 부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를 고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뭐 그 예, 사람의 범죄 사실을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에드워즈 입장에선 좋은 아빠였을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예, 맞아. 그러니까 코베이 코킹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사실 저희가 맞는 예. 말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사회성이 있는 인간들이라면. 맞아요. 다각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약간 예. 다가가니까. 왜냐면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뭐 그쵸. 아무튼 예. 예.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있습니다. 예. 경기 그래서 경기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오자면은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드워즈가 저번에 샴블레디랑 했을 때도 그렇게 약간 챔프 시절 뭐 23년도, 22년도긴 하지만 챔프 시절 능력치랑 비해서는 너무나도 자기 그 특유의 그 까다로운 플레이가 안 나왔어요. 맞아, 맞아. 예, 특히 까다로운 플레이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때 같으면은 사실 에드워즈를 픽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스타일적인 매치업 보면은. 프라치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2를 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안 섞어주면서, 오히려 반대로 카운터를 치거나, 아니면 킥게임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미들, 로우, 하이 섞어주면서 하고, 실제로 이제 에드워즈가 그렇게 우즈만도 KO를 시켰죠. 그리고 그 전 경기들도 보면은 에드워즈가 그런 식으로 잘 풀어가면서 판정을 가져오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프라치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를 많이 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워낙에 기니까. 예, 진짜 해외에서 날라오는 2. 음. 예, 해외에서 날라오는 2를 날려주는데 브라질에서 이런 프랑스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상성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에드워즈를 사실 더 많이 뽑거든요. 상성적으로는. 이안 게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미들도 넣어주고 이제 섞어주면서 이제 접근을 못하게 그 툴을 못 질러 넣게 하고 이제 슥박 태클은 에드워즈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막아줄 땐 들어오는 선수 막아줄 때 에드워즈 특유의 그 날카로운 잽. 예, 원투도 아니야. 그냥 잽으로 막다가 약간 반박자 늦은 투. 맞아, 맞아. 예, 그런 거를 되게 저는 보면서 아 이거 프라치스 같은 선수랑 붙으면은 상상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래플링 이제 능력도 없는 프라치스가 훨씬 불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MMA는 상성 싸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 개인의 기량, 그 선수가 올라가는 흐름이냐 내려가는 흐름이냐도 저는 이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성과는 별개로 리오네도주가 워낙에 하락세이고 이제 좀 정리되는 입장이라 가지고 저는 프라치스를 사실 픽을 했어요. 저는. 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둘 다 택다운이 나쁘진 않아요. 수비적도 그렇고. 근데 이제 둘 음. 다 능동적으로 쓰는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좋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군님 말대로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능동형 레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타격전이 될 거고 전 이제 군님의 말에 반은 공감하는 거 반은 공감 못하는 게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음. 상대들이 둘 다 그래플러였어요. 압박이 심한. 음. 근데 이번 프라치스는 맞아. 아마도 그 정도 압박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님이랑 똑같이 상성상 리온 에드워즈가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음. 리온 에드워즈가 군님이 얘기했듯이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핀포인트 카운터 맞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이 들어오고 나서 그 공격을 재조립해서 내가 공격을 반격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프라치스가 압박을 하는 그림새가 올 거예요. 물론 이제 샴브레디나 벨랄마드메드처럼 완전히 계속 전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프라치스가 압박을 하는 그림체로 올 건데 그때 제 생각엔 프라치스의 푸더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음. 핀포인트 카운터에 계속 좀 노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온의 장점이 클린치 싸움인데 음. 프라치스가 분님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이안 게리전에서 보여줬던 가장 큰 명확한 약점이 단발 카운터밖에 없잖아요. 사실 공격 옵션이.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리온 에드워즈가 갑자기 붙어서 근접 클린치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둘의 리치 차이가 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치를 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라치스가 단발성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면 프라치스가 되게 고전을 많이 할 것 같고 만약에 프라치스가 클린치 싸움에 걸리지 않는다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프라시스가 당연히 좀 푸더크가 안 좋긴 하지만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바로 카운터 음. 치기도 치지만 막 일단 앞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뒤로 이제 레이백 하는 스타일인데 군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리온 에드워즈가 또 콤비네이션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둘 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콤비네이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음. 만약에 프라치스가 클린치에 걸리지 않고 뒤로 빠졌을 때 레이백을 했을 때 리온 에드워즈가 과연 프라치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왜냐면 단발성 타격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음. 프라치스의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프라치스가 공격을 하고 리온 에드워즈가 반격을 했을 때 프라치스가 뒤로 빠졌는데 리온 에드워즈가 거기서 끝까지 안 쫓아가고 단발성 공격으로 멈췄을 때 프라치스의 역 카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이게 좀 제가 말을 잘 설명 못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게 좀 힘들 텐데 반격의 역반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리온 음. 에드워즈가 불리할 것 같은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치스의 한계를 느껴요 제가 이선 단발성이 크긴 하죠. 예 맞아. 그리고 이 공격 선수의 옵션이 좀 적어. 그리고 이 선수 실력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캐파시리 능력 자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음. 예 저는 음. 사실 물론 저희가 썸네일 만들 거 막 이렇게 하려고 그냥 탑 컨텐더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프라치스는 탑 컨텐더라 생각도 안 하고 만약에 리온 음. 에드워즈가 이번 경기에서 지면 리온 에드워즈가 이제 폼이 떨어져서 탑 컨텐더가 아닌 거지 프라치스가 탑 컨텐더라 생각은 전 안 합니다. 물론 이번 경기를 봐야겠지만 하지만 웬만큼 잘하지 않는 이상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변수 중에 하나는 오랑우탄 같은 그런 팔길이가 음 조금 크기는 해요. 단발성이긴 한데 팔이 워낙 기니까 맞아. 이게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엉키고 설키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이 사실 푸더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 푸더크가 필요 없는 팔길이기 때문에 아, 그것도 맞아. 예, 그 부분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성상은 사실 저는 진짜 리온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옵션도 훨씬 많고, 뭐 둘 다 단발성이긴 하지만, 그리고 리온이 카운터성을 많이 치기는 하는데, 이니시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그치. 근데 이니시만 해. 예, 그러니까 세이프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예, 레그킥, 레그킥, 미들킥,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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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킥, 레그킥,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섞어주고, 그리고 발 바꿔서 레그킥 해주고,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걸 보면서 카운터를 치는 편인데, 그 팔 길이가 이니시하기에는 너무 길어. 그럼 저희가 다음 예, 경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예, 저희 둘이 생각하는 각자의 키포인트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거 하나 음. 보고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키포인트 하나씩만 얘기하고 다음 경기 넘어갈까요? 뭐 저희가 다 얘기한 것 네, 같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둘 중 누가 콤비네이션을 더 많이 칠까를 보시면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가지, 프라치스에 대한 능력도 기대는 안 하고, 에드워즈가 어떻게 풀어갈까? 음 에드워즈한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이제 경기는. 약간 저랑 비슷할 수도 음. 있겠네요. 이제 콤비네이션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제 네, 뭔가 바뀌어야 어떻게 된다. 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러면 네. 저희가 생각하는 승리의 키는 군님이 생각하는 승리의 키는 리온 에드워즈가 갖고 있다. 리온 에드워즈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승리가 갈릴 거라 생각한다. 그쵸? 근데 이제 예. 못하는 쪽에 저는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오, 예, 저희 첫 두 아무래도. 경기부터 갈리네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도 좀 오랜만이다. 갈릴 것 같아요. 예. 저 다음 경기도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생각에 확실히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모르겠어요. 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다음 경기는 또 다른 월드컵 경기입니다. 월드컵 랭킹 4위 션 브레디와 랭킹 8위 마이클 모랄레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군님 말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타격 천재랑 그래플러의 대결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신성 마이클 모랄레즈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재밌는 게 에드워즈 프라치스도 그렇고 션 브레이디 이제 마이클 모랄레스도 그렇고 랭킹권에 진입하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들한테 약간씩 좀 하이 랭커를 좀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뭐 이거는 션 브레이디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션 브레이디가 이제 자기는 이제 타이틀샷으로 가고 싶은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샤브캅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타이틀에서 JDM 마카체프 슈퍼파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촉이 왔나 봐요. 웨터급이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데 이게 더 메인 이벤트의 승리에 따라 더 어지럽게 바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받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플러랑 타격가랑 만나면은 저는 열의 아홉은 대부분 그래플러가 승리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이거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동의 안 하고 싶어도 이미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밖에 예, 없어요. 예. 네, 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일단 먼저 사과드릴게요. 제가 아까 방금 랭킹 4위라고 했는데 션브레디가 랭킹 4위가 아니라 랭킹 2위입니다. 제가 아까 리온 에드워즈 칸이랑 헷갈리면서 좀 실언했습니다. ranking 2위 션브레디와 랭킹 8위 마이클 모랄레스의 경기고 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약간 의아한 경기예요. 저한테는 사실. 음, 왜냐면 션브레디가 랭킹 2위고 그리고 이미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랭킹 3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지금 아웃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션브레디가 바로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님 얘기하신 대로 샤브캅 그리고 이슬람 마카체프라는 밑에 체급 챔피언이 올라오면서 지금 밀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나 한 경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랭킹 10위권 내에 가장 내가 자신 있는 선수를 고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스포하자면 션브레디의 승리를 먼저 예상합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이에요. 션브레디가 어쨌든 누군가를 픽했는데 가장 안전적인 상대. 내가 생각엔 여기서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를 고른 것 같아서 전 션브레디가 이길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음, 션브레디 얘기 잠깐 해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넘버원 컨텐더라고 전 보고 있는데 상당히 꼬여버렸죠. 예, 상당히 꼬여버렸고 그래도 UFC 맞아. 커리어 9경기에서 8승 1패 그 1패는 벨랄 무하메드에게 KO 당한 그 1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러죠? 벨랄 무하메드를 이긴 JDM을 과연 션브레디가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좀 완벽한 넘버원 컨텐더로는 참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리온 에드워즈를 가지고 노는 것만 봐도 그게 아직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리온 에드워즈의 음. 하락세인지 아니면 진짜 션 브레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틀샷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온 에드워즈를 그렇게 압살하면서. 근데 이번에 결국 순서도 받지. 맞고. 예. 근데 이제 순서가 너무 음. 밀려버려서. 그리고 음. 지금 샤브캅이 제가 알기론 또 다른 부상을 당해서 6개월 정도 또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것까지 저는 사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실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이제 약간 평행세계. 월드컵 평행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샤우캅이 그 6개월 부상을 듣고, 어떻게든 돌아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다음은 타이틀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그린 그림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션 브레이디는 확실히 월드 클래스예요. 그래플러. 예, 음, 그래플링으로서 월드 클래스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완력, 그리고 이니시에이팅 하는 능력, 즉,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플링 셋업이죠? 예, 그것까지 저는 완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지, 모랄레즈가 너무나 큰 상승세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보통 천재 타격가, 변칙 타격가, 이런 타격가와 이제 기본기 탄탄한 이 월크 그래플러가 만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열의 아홉은 그래플러가 이기고 실제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랄레즈는 다릅니다. 그중 하나예요. 열에 하나 나오는 게 모랄레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벨랄도 그렇고 이제 키에사랑 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션브레디가. 음, 근데 이기기는 했는데 KO 당할 뻔했어. 거의 대박. 음, 타격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이크다운 디펜스 모랄레즈가 보여줬던 번즈랑 했을 때 테이크다운 디펜스나 이제 모랄레즈가 이제 보통 약점이라고 뽑힐 수 있는 게 그래플링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요즘 다 그래플링 추세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까다롭게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지를 유심히 봤는데, 그런 거를 조금 보면서 이제 마이클 모랄레즈가 적어도 깔리지만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모랄레즈가 KO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니시가 음, 날 것 같아가지고, 예, 물론 션 브레이디도 이제 벨란한테 진 거 말고는 굉장한 많은 윈을 킵하면서 연승은 깨지긴 했지만, 그거 빼면 굉장히 연승세거든요. 그쵸. 승리를 많이 예, 수집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랄레즈를 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모랄레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근데 역배긴 한데, 예, 그만큼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홀란드처럼 통통 튀어요. 예, 스크램블도 좋고 힘도 좋아가지고, 이게 깔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는 이제 뭐 군인이랑 똑같지만 저희가 한 선수를 픽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무조건 100% 이긴다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단지 51대 49여도 51을 승리로 뽑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군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음. 모랄레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울질하다 결국 샴브레드로 간 건데 전 왜 음. 결국 마지막 샴브레드로 갔냐? 일단 전 모랄레스의 일단 그 얘기부터 할게요. 샴브레드 턱 뭐 약하진 않지만 강하지 않은 거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벨랄 모하메드 전에서 한번 깨졌고 키에사전에서는 한번 음. 깨질 뻔했고 근데 마이크 모랄레스는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적극적인 파이터죠. 되게 인파이터적인 그리고 되게 저돌적인 파이터인데 전 음. 오히려 이게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케빈 홀란드 갔다 하셨잖아요. 물론 케빈 홀란드의 완전 상위 호환이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음. 독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음. 음. 저돌적으로 들어오다가 오히려 테이크다운 당할 수도 있고 군님 말대로 깔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번지와 모랄레스 전을 받고 번지가 테이크다운을 했을 때 모랄레스가 다 막아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모랄레스가 테이크다운을 잘한다고 하기에는 테이크다운 수비를 잘한다고 하기에는 좀 샘플이 적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번지가 좀 음. 타격을 당하다가 약간 도망치듯이 일단 테이크다운을 건 거라서 그건 좀 샘플이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그래플링 실력의 미지수 그리고 너무 저돌적인 공격. 이게 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션브레디 아까 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번 경기에 키를 누가 갖고 있냐 승리의 키를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모랄레스가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도 좀 갈리네요. 이거 지금 세 번째 갈리인데 다음 또 갈릴 것 역대급이었어. 같은 느낌이 그러면 조금은 듭니다. 저희가 어. 계속 오늘 이 컨셉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얘기하긴 했지만 이 키 포인트로 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하나씩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죠. 어,
저는 그거예요. 케어가 날지 안 날지. 예. 음, 그러니까 모랄레즈가 굉장한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m 가량 되는 그쵸. 리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휘두르는 게 진짜 인파이터처럼 휘두른단 말이죠. 어떻게 맞아. 보면은 케빈 홀란드랑 그런 부분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사실 JDM이랑 케빈 홀란드 전 보면은 하나는 아웃파이팅을 안 하고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맞아. 펀치 교환을 하는데 모랄레즈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션 브레이디가 잘하는 셋업 중에 하나는 타격 셋업도 잘해요. 확실히. 그리고 핸드 트래핑을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러한 그래플링을 이제 리온 에드워즈 전에서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셋업에, 적절하게 잘 들어가죠. 근데 이런 거를 모랄레스가 한 번이라도 캐치를 하면은 KO가 난단 말이죠. 그게 저한테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KO가 날지 안 날지. 예.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모랄레스의 그래플링 실력의 미지수, 과연 그래플링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키포인트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음. 샴브레드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뭐 워낙 네. 근육질이긴 하지만 통통족에 비슷하고, 그리고 모랄레스는 저희가 프라치스 리치가 되게 길다고 했는데 그 프라치스보다 더 긴 리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이질감, 두 선수 체격에 대한 이질감도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경기 넘어갈까요? 네. 이게 좀 웰터급 경기 계속 나오다가 뜬금없이 약간 사이에 하나 낀 느낌이라서 좀 깍두기 느낌이긴 한데,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스트로급 1위 장웨일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과 밑에 체급 스트로급 챔피언, 지금은 이제 챔피언을 내려놔서 랭킹 1위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건 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고 어이없는 그거고, 그냥 이렇게 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성 피포피 1위 셰프첸코와 여성 피포피 2위 장웨일리의 슈퍼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님이 몇 번이나 저희 이 팟캐스트 전에 얘기하셨지만, 장웨일리가 이제 자신의 체급 스트로급에서 챔피언을 내려놓으면서 올라온 케이스가 된 거죠. 두 체급 챔피언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셰프첸코는 이제, 전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성 플라이급의 여제, 여자 황제. 음. 그리고 그 말이 저는 진짜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플라이급 7차 방어까지 하고, 물론 이제 여덟 번째 방어전에서 그라토에게 어이없게 패배하긴 했지만 결국은 마논피오로를 상대로 여덟 번째 방어를 해내면서 벨트 한쪽 편에 모든 루비를 채운 몇 안 되는 선수가 되었죠. 그리고 확실히 그라소와의 그 트릴로지를 하면서 폼이 좀 예전보다는 내려왔다라는 인상을 갖긴 했지만, 워낙 클래스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약간 스타일을 바꿔서 롱런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선수고, 군님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고, 장웨일리는 아시아인 최초의 UFC 챔피언이고, 물론 장난식이겠지만 은간우랑 세우도를 넘길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수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이제 UFC가 중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되게 많이 밀어줬고 언터처블한 이미지를 가져갔지만, 로즈전에서 깜짝 KO 후에, 그리고 심지어 리매치에서도 로즈에게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좀 뭔가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스포 먼저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셰프첸코가 이길 거라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 이거는 저랑 맞았어요, 이번에. 여제. 네. 그러니까 여제이기도 하고 클래스가 워낙에 다르고 장혜리가 이제 타티아나 수아레즈 상대로 너무나도 이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맞아. 경기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셰프첸코가 그라소랑 이제 뭐 트릴로지도 있었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마농피오르가 전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는 엄대엄이라고 맞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사실 폼이 좀 내려온 거는 팩트예요. 사실은. 음, 팩트인데 저는 그래도 셰프첸코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클래스가 달라요. 예. 둘이 이제 하는 클래스가 다르고 웨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라마요네즈전에서도 진 것도 진 거지만은 저도 저는 육각형 파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예, 굉장히 육각형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제 먼저 이니시를 거는 편에서는 잘 막아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경기를 흐름을 가져가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는. 로즈전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2차전은 졸전이었다고 하거든요. 1차전은 하이킥으로 예술이긴 했는데 브라질리언 킥, 뭐 퀘션 마크킥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약간 타격에서 흐름을 못 가져오면은 고생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나 힘이나
그리고 이제 타격적인 센스, 그리고 테크니컬한 모습, 기술까지 봤을 때는 셰프첸코 아직 살아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좀 걸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장해일의 승리 점치고 있고, 지금 오드도 비슷비슷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예, 이번에 지면은 아무래도 셰프첸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해왔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지고 나 은퇴한다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약간 모습이라서 슈퍼파이트에서 은퇴는 사실 많은 선수들이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다시 경기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그러한 타격적인 흐름 그리고 먼저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셰프첸코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판정을 생각합니다. 저는 군님이 다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뭐 음, 이제 여기까지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처럼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 똑같아요. 셰브첸코 여제 맞습니다. 그리고 누네즈한테 좀 두 번이나 져서 약간 좀 무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한데 전 누네즈가 짐승 같은 거지 셰브첸코만큼 이렇게 롱런한 선수도 없었고 당연히 음, 그 여성부의 간판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는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셰브첸코 찬양을 지금까지 했냐면 셰브첸코의 티어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장웨일리는 그 티어에 도달한 적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셰브첸코의 티어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걱정하는 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셰브첸코가 37살이에요. 만으로. 이제 한 38, 음, 39인데 한국 나이로 당연히 떨어질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논 피오르전이 좀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 떨어지는 나이를 자기가 인정하고 스타일을 바꿔서 그 경기를 이겨냈잖아요. 물론 이제 엄대엄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가 올 거 아니야. 노쇠화된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그 스타일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에 맞게 이거를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고 장웨일리가 한 4살만 어렸어도 저는 장웨일리가 음, 어떻게 패기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웨일리 나이도 36이더라고요.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둘이 나요. 한 살 차이. 예. 맞아요. 그렇기 별로 차이 때문에 안 납니다. 전 이걸 보고 더더욱 쉐브첸코가 있겠구나. 그리고 군님도 음, 아시다시피 보통 밑에 체급에서 올라와서 이기는 경우는 위에 체급 챔피언이 좀 약할 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좀 네, 물론 제가 에디 알바레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코너 맥그리거도 그 당시가 저희가 지금까지 라이트급 모든 챔피언을 봐왔을 때 좀 그나마 약한 챔피언 시절이었고 음, 그리고 뭐 좀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장웨일리가 셰프첸코를 이기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한 책을 올리는 게 힘들어요. 아데사냐도 얀블러비치 어떻게 보면은 얀블러비치가 약간 좀 약한 챔피언에 속하잖아요. 라이트 헤비급에서. 네, 그래서 네, 아데사냐가 한참 폼이 좋을 때 호기롭게 올라가서 음, 도전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졌고 한 체급이라는 게 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장웨일리가 음, 쉐브첸코를 이기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쉐브첸코가 갑자기 노세화를 겪지 않는 이상. 근데 뭐, 음, 근데 쉐브첸코는 그 노세화를 이겨내는 방식을 이미 저희한테 한번 보여줬고 근데 또 반대로 그 뜻은 장웨일리도 충분히 노세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면에서 좀 쉐브첸코가 이기는 거에 쏠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예, 맞았네요, 둘이? 저희가 드디어 맞았네요. 좀 음, 왜냐면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의견들이 너무 맞기 시작하면서 약간 음, 프리뷰하면서 했던 픽들이 좀 의미가 퇴색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게 저희가 의견이 다르니까 좀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 청취자들에게는 이번 UFC 322 누구의 픽이 더 맞았냐, 9의 픽이 맞았냐, 5의 픽이 더 많이 맞았냐도 보는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경기 키포인트 딱 그냥 짧게 하나씩만 얘기하고 마지막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죠. 왜냐면 저희 너무 길게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먼저 얘기하자면 노세화가 누가 먼저 올 것인지 그리고 그 노세화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전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저는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는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판정으로 가는 운영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누가 흐름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지고 있으면은 인게임 매니지먼트를 해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할 것이냐,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장유엘리의 완력이 플라이급에서 통하냐 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예.
만약에 이거 안 통하면 마농 피오로도 못 이긴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완력으로 마농 피오르한테 되는 선수는 여성부에서는 진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 하나 뽑자면 누네즈나 해리슨 그 두 명 맞아. 정도? 근데 어. 그 선수들은 또 한 층을 위니까. 그 뭐 어떻게 예, 보면 어쨌든 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얘기할까요? 어쩌다 네. 보니까 이게 또 월터급의 서열 정리이기도 하면서 메인이랑 코메인만 보면 약간 남의 밥그릇 뺏기 느낌도 있네요. 왜냐면 미체급 선수들이 위체급에 올라온 거니까. 요즘에 데이나가 약간 슈퍼파이트병 걸려가지고 좀 자꾸 저희가 쓰레기 카드 얘기하니까 약간 화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슈퍼파이트에 너무 빠져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뭐 페레이라랑 토pu리아만 봐도 좀 자기 편애하는 선수들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편애 안 해도 약간 그 뭔가 연승을 이어오던 선수들을 연승 깨기식 음, 뭐 아니면은 화제성 약간 있는 경기를 항상 만들어내려 하는 것 같아. 예, 아니면은 약간 스타성 있는 선수를 좀 메인 이벤트에 끼거나 아니면은 완전 체급별 이렇게 슈퍼파이트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만드네요. 예. 그럼 일단 마지막 메인 이벤트 얘기하겠습니다. 네. 웰터급 경기, 웰터급 챔피언, 잭달라 마달레나. 이제부터는 JDM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입니다. 현재는 라이트급 랭킹 1위로 기재돼 있어요. 그 웰터급에는 아직 랭킹이 없고요. 아마 이 경기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웰터급에서 랭킹이 생기겠죠. 이슬람 마카체프는 지금 P4P 랭킹 2위입니다. 랭킹 2위는 당연히 일리아 토프리하고요. 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이해 그리고 못해요. 잭달라 마달레나의 P4P 랭킹은 8위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JDM은 이제 당시 랭킹 5위였죠. 그러면서 이제 벨랄 모하메드의 첫 타이틀 방어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왜 JDM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JDM이지? 할 사람 많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포함해서 왜 리온 에드워즈가 아니라 JDM이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무조건 벨랄 모하메드가 이기겠다. JDM 뭐야? 라고 했지만 무조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제가 저 몰랐는데 무조건 음. 진다고 이거 무조건 못 그랬나요? 이긴다고 응. 예, 그리고 군님이 JDM 이길 거라고 네. 얘기하고 이제 기분이 좋으셔서 이제 그걸 토대로 쇼츠도 만드셨죠. 맞아요. 좀 자랑하려고 예, 좀 조회수 좀 빨아먹고 싶었는데 이거 네, 뭐 반응이 없었죠. 왜냐면 진짜 그 당시에 음. 군님 빼고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유튜브 음. 댓글에서 레딧에서 저 군님 빼고 다 벨라리 이긴다고 했어요. 저는 뭐 UFC는 항상 상성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MMA는 항상 상성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네, JDM을 뽑은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해도 되면은 조금 약간 사람들이 화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UFC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싱을 가진 선수입니다. 할로웨이 선빠, 토프리아 음, 빠, 음, 음, 페레이라 빠 지금 음. 격분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준에서는 복싱으로 봤을 때는 JDM의 복싱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말이 딱 맞는 게 갑자기 챔피언 타이틀샷을 받으면서 특히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의심을 받았지만 뻘쭘하게 진짜 그 경기를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타이틀을 음. 허리에 둘렀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평가 중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경기 전에 군인 빼고 아무에게서도 JDM이 이길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JDM을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 선수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거 봐. 난 JDM 알고 있었다고. 그- 그리고 지금 그쵸? 약간, 예,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사실 JDM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쵸? JDM이 워낙에 계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번즈도 자꾸 홀란드를 잡는 거에서, 제가 왜냐면 홀란드를 좋아하니까, 홀란드를 잡는 거에서, 그때부터 조금 유심히 보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은, 복싱 스타일이 너무나도 약간 하이 클래스인 거예요. 눈에 네. 띄었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신체적인 얘기하기 싫은데 계속 오늘 신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네. 긴 짧죠? 선수가 아니에요, JDM이. 예. 그쵸? 공룡이라고 부르기는 싫은데 예, 어깨는 넓은데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치 잴 때, 윙스팬 잴 때 어깨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할로웨이처럼 팔이 길이가 짧게 나오는데 길쭉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JDM은 그렇기 때문에 윙스팬이 낮은 게 아니라 어깨도 좀 넓은 편인데 팔 길이 자체가 조금 짧아서 그래서 날리는 게 조금 예사롭지 않은데 그래서 롱콤보를 날리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 그 모습에 제가 좀
나의 그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진짜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마카체프 얘기도 같이 하자면 뭐 마카체프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음, 라이트급 최다 방어 4차 방어 후에 토프리아와 함께 멀장 선언을 했고 토프리아와는 다르게 저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타이틀샷을 치킨 받는 게 네. 위체급에서. 하지만 이제 몇몇 사람들은 반대하는 게 마카체프가 4차 방어인 건 내가 인정하지만 쇼 노티스였던 볼카노프스키 2차전 그리고 모이카노전을 빼고는 이제 볼카노프스키 1 첫번 1차전과 호이리의 경기겠죠. 그 경기에서는 모두 4라운드 넘게 갔다. 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볼카노프스키가 그 당시에 물이 올랐지만 호이리에와 더불어서 약간 완전 탑 컨텐더는 아니었잖아요. 라이트급에서. 그쵸? 그리고 예, 좀 합입이랑 비교되는 모습도 많았고, 근데 그거랑 예, 다르게 좀 많이 달라가지고, 모습이.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야 약간 이제 그 당시 탑 컨텐더도 아닌 애들한테는 4라운드까지 가고 쇼 노티스만 1라운드에 끝난 거니까 음, 이거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니야? 왜냐면 특히 모이카노전에서 좀 쓰러질 뻔한 모습 보였고 거의 이제 다운으로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휘청거리는 모습 보였고 음, 볼카노프스키 1차전에서도 다운 당했죠 실제로. 그리고 그쵸. 포이레전에서도 여기 심한 컷을 당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약간 애매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 볼카이차전에서는 이거 뭐 약간 추억이긴 한데, 저는 동의 못 하겠거든요? 근데 볼카가 이겼다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저는 그 예, 경기 다 생각 안 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깊게 생각 안 나거든요. 왜냐면 하도 오래됐으니까. 음, 저는 군님과 함께 봤던 게 기억이 나고, 음, 그리고 군님의 그 얘기가 너무 전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날 거예요. 군님이 딱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원래 군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군님이 감탄을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감탄을 하면서 야, 얘 물이 올랐구만. 딱 이랬던 게 기억이 음, 나요. 근데 군님 입에서 어떤 MMA 선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봐서 좀 놀랐어요. 그때 진짜 물이 진짜, 올랐다. 어, 그때랑 예. 할로웨이 잡았을 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볼카 최고점. 예. 네, 그쵸. 어쨌든 뭐 볼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카체프 이렇게 얘기 잠깐 짤막하게 소개 끝났고 이번에 음, 제가 먼저 경기 양상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이제 JDM 같은 경우는 이제 벨랄전에서 특히 저 같은 타격과 복싱을 배우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 희망을 줬죠. 아까 군님이 얘기한 대로 레슬러와 그래플러와 타격가가 싸우면 10번 중에 9번은 무조건 레슬러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음, 진짜 오랜만에 타격으로 레슬러를 잡아낸 케이스가 됐고 근데 심지어 그냥 이겨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래플러를 상대로 약간 공략을 해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이제 이게 리온 에드워즈가 마지막에 플래시 KO 역전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이제 역전시켜버린 운이 좋아서 역전시킨 게 아니라 한 방으로 역전시킨 게 아니라 되게 공략이 잘 돼 있는 느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녹음하면서 얘기했던 게 잘하면 이제 타격파들이 드디어 그래플러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챌 수도 있다. 알아낸 걸 수도 있다. 라고 전 음, 얘기를 했고 근데 만약에 JDM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슬람 마카체프를 그런 식으로 잡아낸다면 그러니까 이제 큰 공격 하나가 아닌 진짜 잘 공략해서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이제 드디어 타격가들의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제이뎀이 일단 올라가는 공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퍼컷, 니킥. 네. 근데 그 군님도 아시다시피 그래플러들한테는 특히 테이크다운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좀 위협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음, 예. 그리고 전 이거를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쇼츠에서 본 건데 그 JDM이 클린치를 되게 많이 걸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모든 푸도크로 케이지에 안 몰릴라 했고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케이지로 몰릴 때면은 뒤로 빠지면서 클린치를 걸었는데 이 클린치가 언더훅으로 빠지면 숏어퍼로 연결해주고 음, 이게 오버훅으로 빠지면 엘보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잘하면 그래플러들을 상대로 진짜 공략의 하나의 이제 원오원 이제 뭐라 그러죠? 공략 교본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학개론, 학개론. 공략집이 될 수, 예, 어. 공략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슬람전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 또 반대로 전 이슬람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건 하나는 이슬람이 벨랄 무하메드랑 다르게 케이지로 몰아나가서 꼭 레슬링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음, 이슬람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이 물론 이제 하빕이 그것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하빕과 스타일이 다른 게 케이지로 굳이 몰지 않고서도 그래플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라면은 특이한 건데, 케이지에서 몰릴 때 빛을 발할 때도 많아요. 예, 자기가 등을 맞아요. 케이지에 대고 있을 때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게 느끼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약간 거친 저는 굳이 그래플링 스타일 뽑자면은 거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치는 아, 스타일이에요. 군님이? 예, 제가. 예, 어, 그러니까 더블 들어가고 안 되면 바로 체인 레슬링 해가지고 싱글 잡고 아니면 그냥 흔들어가지고 힘으로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힘으로 좀 넘기는 스타일인데, 네. 그러면 혹시 약간 어. 샌드니 느낌인가요? 아니요, 저는 병 레슬링을 안 좋아해요. 아, 클린치 이해했습니다. 레슬링을 잘 알겠습니다. 못해요. 그레코 스타일을. 음, 근데 이제 다리 이제 하나 걸고 이제 여러 가지 체인 레슬링 거는 거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슬람은 약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셋업과 정확한 이제 연계를 노리는 거는 이슬람이 더 합입보다는 더 저는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다리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음. 그거 네. 크다. 예, 그리고 상대방의 무게가 실린 다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뭐 유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게가 안 실려 있는 다리를 치면은 넘어지잖아요. 뭐 한국에서 와사바리라고 많이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리가 무게가 안 실린 다리를 낚아채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예, 그리고 성공률도 굉장히 좋고요. 합입처럼 이제 약간 힘으로 이제 흔들음 제끼는 스타일보다는 그렇게 다리 플레이스먼트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잠식해가는 이제 테이크다운 성공률을 높이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클린치에 몰렸을 때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마카체프가 적어도 한 번은 JDM을 넘길 거예요. 한 음, 번은. 음. 예, 저도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엔. 예. 그리고 JDM이 말씀 잘해주신 게 어퍼를 이제 넣는 것도 넣는 건데 중간중간에 페이크로 섞어요. 예, 음, 중간중간 페이크로 섞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들어올 때는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은 이제 오버훅을 이용하거나 크로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상대방 힘을 좀 분산시키는데 재밌는 게 JDM은 아예 상대방을 그 팔로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콩콩이를 떼어 가지고 나오거나 넘어지면은 또 스크램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슬람한테는 안 먹힐 것 같아요. 그 방금 얘기하신 게 혹시 싱글렉 잡혔을 때 얘기한 거죠? 네, 맞아요. 싱글렉 아, 예. 잡혔을 때. 예. 음, 예, 근데 아마 이슬람은 보통 싱글렉이 로우 리스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싱글렉을 훨씬 선호해가지고 실제로 합입도 옛날 아마파이트나 삼보 시절 파이트 보면은 싱글렉을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예. 전 그거 왜냐면 못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케이지가 아니라 링이 많았거든. 아, 예. 그쵸. 뭐 다시 경기로 돌아오자면 저도 군님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최소한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진짜 많이 그 테이크다운 당할 것 같고 음,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5분 동안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사람들이 벨랄 음, 모하메드와의 경기에서 워낙 이제 잘 공략하는 모습이 좀 이제 인상 깊어서 그렇지. 저도 그랬고 이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벨랄 모하메드가 일단 애초에 다른 경기에 비해서 테이크다운이 적었던 건 맞아요. 9번밖에 안 음, 했어요. 왜냐면 애초에 벨랄 모하메드가 좋아하는 테이크다운 포지션을 안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9번 시도해서 3번 성공했고 컨트롤 타임이 3분 넘게 가져갔더라고요. 벨랄 음, 모하메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가져가서 좀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항상 벨라 모하메드가 그냥 지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님이 얘기해 주신 그대로 이슬람이 그런 걸 잘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케이지에 안 몰려도 음, 어디서든 사람을 그래플링 테이크다운 시켜서 내려가는 걸 잘하잖아요. 그 연계 동작 자체를. 왜냐하면 군님이 아까 얘기한 그런 이해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래플링 연계된 이해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벨랄 무하메드 전보다는 더 많이 테이크다운이 나올 것 같아요. 이슬람 마카치프가 노리기만 한다면. 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동시에 하나 걱정되는 건 그거죠. 마카치프의 타격. 타격 욕심이 너무 크고 뭐 욕심이 맞아. 크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제 뭐라 그러죠? 포켓 안에서 싸움을 즐긴다고는 못하겠지만 자주 하는 음, 편이잖아요. 근데 자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안 좋죠. 안정성이 좋지 못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켓 안에서 싸우는 걸 뭐 즐긴다는 표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피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도 JDM은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진짜 좋은 복싱 스킬을 갖고 있고 제 생각엔 더 늘어서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엔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더 늘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과연 그랬을 때
이슬람 마카체프가 안 당할 수 있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히려 군님한테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슬람 마카체프가 라이트급에서 그래플링 게임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실력도 있지만 라이트급에서 꽤 괜찮은 사이즈와 완력 때문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웰터급에서 안 통하게 되면 과연 라이트급에서만큼 위력적인 그래플링 게임 플랜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음, 왜냐면은, 이제, 큰 부분은 아니다. 사르키안이랑, 올리베이라가 있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나 압박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뭐, 유도도 워낙에 잘하고, 이제 유도 스타일도 잘하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또 흔들어주는 건데, 틈을 많이 잘 봐요. 그러니까 그 틈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빗 같은 경우는 압박으로 계속 압박을 하다가 틈이 열리게 만드는 스타일이라면은,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를 기다리거나 자기 페이스로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예, 그럼 틈을 노리고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 틈을 보는 게 이제 로우 리스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스크램블 음,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한마디 할게요. 저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이제 테이크다운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JDM이 툭가 맞을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단 변수는 이제 JDM이 롱콤보 그리고 폭싱으로 그 틈을 안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랑 이제 이슬람의 각을 보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이슬람의 각을 보는 능력이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JDM이라서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웰터에서 마카체프가. 음, 근데 JDM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웰터 선수였으면은 마카체프가 이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완력적인 부분이 진짜 커요. 어. 그러면 군님이 이미 스포하셨네요.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번 경기를 보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주의 깊게 약간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포인트는 아까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마카체프의 잠깐만 미안. 아, 나 괜찮아, 감기 괜찮아. 감기. 아, 잠깐만. 오케이. 그 군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똑같아요. 과연 마카체프가 JDM의 그 타격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이게 일단 포켓 안에서 싸우면 안 돼. 제가 보기엔. 음, 그리고 마카체프가 클린치를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쓰는 편인데 그 안에서 벨랄 모하메드전처럼 JDM이 언더훅을 파였을 때 쇼더퍼, 오버훅을 파였을 때는 그 엘보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썼는데 음, 그게 만약에 통하기 시작하면 마카체프의 게임 플랜 하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클린치 싸움. 전 이게 네, 관전 포인트라 생각하고 한 가지 얘기 마지막 좀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이것저것 얘기 안 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마카체프 지면 라이트급 내려가나요? 마카체프 지면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토프리아랑 슈퍼파이트 붙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는 마카체프가 네,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아, 예. 예. 하지만 저는 마카체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심지어 서브미션으로 이길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둘 예. 이거는 맞았네. 저는 예. 아까 JDM을 굉장히 약간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JDM 픽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둘 다 맞았네요. 저는 아, 이거 왜냐면 한마디, 예, 예,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AS예요. 음, 제가 저번에 벨랄 모하메드랑 JDM 프리뷰 할 때 너무 음. JDM 무시해가지고 미안해서 아니, 난 다 AS 무시했는데 뭐. 들어갔습니다. 예. 예. 마지막 얘기하고 저희 끝내도록 하죠. 네, 뭐 마카체프의 미래는 단순합니다. 이기든 지든 다음 경기는 무조건 토프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마카체프는 이번 경기 만약에 이기면 다음 상대 우스만 원한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말이 예. 되는 소리에 왜냐면 데이나가 이미 얘기를 했어. 이기면은 무조건 토프리아랑 붙일 거래요. 아, 네. 그래? 네, 그리고 그거 하나 틀렸네 결국에. 제가 이슬람이 월장할 일 절대 없다고 했는데 결국에 해버렸네. 경기까지 이뤄지고 이거 예언 빗나갔네요 결국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쇼츠로 봤는데 이제 어쨌든 네, 155파운드에서 170파운드로 증량한 거잖아요. 그럼 네, 마카체프도 자기 이번에 증량할 때 체지방 말고 순수 근육량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저 봤거든요. 근데 진짜 몸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이제 네. 그거 가지고 별로 말 되게 많더라. 예, 예. 근데 이게 군님도 아시다시피 몸이 커진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픽 했는지 하나씩만 짧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네, 번째 경기 라이트급 랭킹 9위 비닐 다리우시와 랭킹 13위 베노아 생드니 같은 경우는 군님은 다리우시의 관록을 믿는다고 했고 저는 생드니의 프레셔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웰터급 랭킹 4위 리온 에드워즈와 랭킹 9위 칼로스 프라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리온 에드워즈의 폼을 믿고 프라치스의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리온 에드워즈를 픽했고, 군님은 리온 에드워즈의 하락세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프라치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경기인 웰터급 랭킹 2위 션브레디와 랭킹 8위 마이클 모랄레스 같은 경우는 저는 션브레디의 폼, 그리고 션브레디가 지금 상승세, 그게 어쨌든 폼이죠. 그거를 믿고 있고, 군님은 반대로 마이클 모랄레스가 지금 워낙 신성이고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모랄레스가 이길 것 같다. 그리고 모랄레스의 폭발력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랄레스를 픽했습니다. 저는 션브레디를 픽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달랐는데 다음 두 경기는 똑같습니다.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장웰리 같은 경우는 저희 둘 다 클래스가 한 티어 높은, 혹은 두 티어, 세 티어까지 높은, 세 티어 좀 오바고 두 티어까지 높을 수 있는 발렌티나 셰브첸코의 승리를 예상했고, 저희 둘 다 마지막 메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잭들라 마들레나와 이슬람 마카체프인데, 그래도 그래플링 실력이 좀 더 괜찮고 그래플링 옵션이 더 많은 이슬람 마카쳔프가, 제가 이 그래플링 옵션이 더 많다는 건 벨랄 모하메드에 비해서 그래플링 옵션이 더 많은 이슬람 마카쳔프가 이길 거라고 저희 둘 다 예상했고, 그 다음 경기는 토프레아가 될 거라고 군님이 추가적으로 또 보너스로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UFC 322 넘버링 얘기하면서 길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길고 긴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케미가 좀 기대가 되고, 오랜만에 저희가 좀 인터넷 상황도 좋고 이제 군님도 이제 좀 자유롭게 녹음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 좀 저희가 신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좀 계속 저희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씩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온전히 녹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간대가 좀 늦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 다 녹음에 완전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너무 좋았고, 예,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군님. 그쵸.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게 걱정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저 예, 사실 하나만 좀 개인적인 거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얘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흐름을 깨기 싫어가지고 지금 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요. 너무 급해요. 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지금 2시간 10분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편집본은 몇 분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그때까지 좀 참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UFC 322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